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예병군입니다. 청와대 폭파 협박을 했다는 것이 국회의원 보좌관 아들로 밝혀졌습니다. 야, 정말 이거 정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진짜, 정신질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요새 최근 들어 보면, 어린이집 사태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들이 현대인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선생님은요, 어디까지나, 교육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육자가 돈을 버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직업이 아닌 학생을 가르쳐 나가는 순수한 선생님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요, 오늘도 조금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상승 가닥 속에서 건전한 조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코스피가 0.41포인트 내린 1935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상승 추세를 몰아가면서 590선상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590선을 지켰다는 얘기죠. 그리고 환율은 3.3원 내린 108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환율 변동폭은 그렇게 요새도 들어와서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리스의 이런 이제 시리자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했고 이것이 그렉시트로 이어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우려와 그 다음에 22양적 완화 때문에 절대 그러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지금 대두가 되면서 시장에서 그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자, 오늘 이런 얘기들을 두 분 훌륭한 멘토님이시죠.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경석 멘토님하고요. 예, 오현진 멘토님하고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실지 아시죠, 오현진 멘토님? 어떤 얘기 하실 건가요? 예. 헤어스타일이 네. 예, 너무 파격적이세요. 예. 네. 나쁘지는 않은데요. 네. 너무 과감한 지도를 하시지 않으셨나. 아니, 제가 다른 분들께는 이제 그런 말 못 들었는데, 예. 멘토님께 한 얘기를 들어서, 예. 네, 다음부터는 뭐 예전 머리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조금 과감한, 예, 네. 그런, 예, 헤어스타일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심히 당황스러운데, 오현주 멘토님이 굉장히 좀 정확한 인상이세요. 뭔가 정확한 의미를 전달해주는 인상인데, 오늘 헤어스타일은, 영구식 헤어스타일. 예. 멘토님, 일단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신 분이니까 네네. 오늘 좀 정확한 얘기들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듯 보이거든요. 네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금일은 이제 조금 다소 지루했었던 장이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총선 결과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데 시리자당이 뭐 어차피 승기를 잡을 것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또 국내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심이 대규모 QE 정책이 우리 시장에는 약간 아쉽게 반영된 게 또 주말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주말을 거치면서 QE에 대한 그런 효과가 약간은 좀 상쇄된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또한 4분기 실적 시즌이 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부담도 수급에 좀 부담적인 요인을 작용을 했다 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그렇게 많이 판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전반적인 매도세로 좀 마감하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을 보시면 이제 특징적인 흐름이라고 한다면 역시 뭐 코스닥의 강세
강세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6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코스피가 코스닥이 지수의 상단에 부딪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뚫어내면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대기업군의 실적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또한 핀테크라든지 사물인터넷, 모바일 게임주 등 현재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섹터군 자체가 코스닥의 포진에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냐? 어차피 이게 중요할 것인데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관점에서는 중소형주와 함께 대형주를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시점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 ECB가 LTRO 정책을 시행을 했을 때 2011년이거든요. 낙폭과대 경기민감 대형주로 유럽계 자금이 쏠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매수했던 업종군들이 조선과 화학, 기계, 철강 업종이거든요. 하지만 이 중에서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조선주의 실적 모멘텀이 가장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를 제외한 기타 업종군 중에서 유럽계 자금이 유입되는 업종군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의 이제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군 중에 화학주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 SKC 같은 종목들 바닥권에서 제한적인 반등 정도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좀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지는 낙폭과대 대형주 중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그렇다고 중소형주가 안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물인터넷, 핀테크, 모바일 관련주는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예전보다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실적이나 펀더멘털을 확인하실 시점이고 또한 전에도 언급드렸지만 모멘텀만 있는 종목은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요동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압축적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진 멘토님께서는 늘 이제 보면 시장에 조금 우려 섞인 부분들을 제시를 해 주시면서 리스크 방어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해 주세요. 네네. 그런데 지금 시장이 보면, 실제적으로 지수는 오르고 있지만, 이렇게 보면 너무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테마적 어떤 성향이 좀 강한 종목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사실은 테마는 아니에요. 산업 섹터 쪽인데, 지금 사물 인터넷이나 핀테크 쪽,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비콘 관련주라고 하죠. 네네. 뭐 삼지전자라든가,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콘 관련주. 그러니까 이쪽으로 계속해서 막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게 시장에 좀 우려가, 그러니까 좀, 공포스러운 구간이 오면 늘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해주신 부분인데, 말씀해주신 그런 섹터군, 비콘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게임주, 핀테크 섹터가 사실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돌면서 어느 정도 약간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 시장이 불안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니까 일부 섹터 종목군들로만 수급이 쏠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요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형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런 현상이 갈수록 조금씩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코스닥을 끌어올린 그런 일부 섹터군들이 가격적인 부담이 발생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유동성 효과는 어쨌든 중소형주보다는 과거 경험에 비춰봤을 때 대형주로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신다면 코스닥 지수보다는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앞으로는 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까지는 일부 섹터군에 대한 수익률 게임을 진행을 했었다면 지금은 일부 중소형주 실적 모멘텀이 남아있는 종목은 계속해서 매매를 하시되 대형주에 대한 비중을 늘려가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핀테크든 비콘이든 관련된 섹터를 보면은 저평가된 종목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역시 실적적인 부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실적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양경석 멘토님, 일단은 장이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 숨고르기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가능할 수야 있는데 예. 단기적으로는 조금 불확실성이 좀 빠졌어요, 시장이 지금. 예,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올라가기도 그렇고 빠지기도 그렇고 전체 이제 산업 섹터로 보면 4분기 실적에 대한 노출이 아직 다 안 끝난 거로 지금 보거든요. 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정도에서는 이제 시장을 잘 조망할 필요가 있는 게, 중소형주 맥락에 대한 부분을 제가,
투맨쇼에 출연한 때가 한 12월 한 중순 이후가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가 강력하게 중소형주 패턴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솔직히 좀 많이 왔습니다. 예. 지수가 지금 코스피 지수는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코스닥 지수는 지금 590, 600에 육박을 하니까 그때 말씀드렸을 때가 이제 우리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530 정도 됐었단 말입니다. 그럼 15% 이상 급상승을 한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오늘도 보니까 역시 여전히 코스닥을 차지하고 있는 지수를 보면 게임주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시장을 주도해왔던 코스닥의 지수를 만들었던 부분들은 이제 조금 경계를 해야 될 시점인데 순환매는 좀 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아직 뭐 그렇다고 급하게 빠져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약간의 순환매가 지수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국면은 조금 조성됐다. 그래서 아직까지 코스닥의 하락을 얘기하기보다는 약간의 순환매 정도인데 약간의 경계심을 가져야 될 시점 이 정도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종목 수는 지금부터는 좀 늘려나가는 것보다 단기적으로 조금 조심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피 시장에 대한 이제 전망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장기적인 어떤 포석에 대해서는 근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닥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1800선을 1900선을 몇 번 하향을 하다가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이제 4분기 실적이 지금 발표되는 시점에서 전체 주가들이 특히 경기 민감 섹터들, 조선주라든가 정유주라든가 화학주, 이 경기 민감 섹터들, 철강, 할 것 없이, 건설,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지수는, 시가총액 상위 몇 개 빼놓으면은, 좀 상당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실적에 대한 반영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은데, 경기에 대한 반영치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을까라고 판단했을 때, 한 70% 이상은 주가의 그동안의 하락 과정을 거쳐서 몇 년 동안의 장기 섹터를 통해서 이게 시간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반영을 시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주를 접근하실 때 시청자분들께 좀 권면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형주가 한 번에 무슨 10%씩 올라가고 이런 거는 좀 드뭅니다, 사실. 요즘은 그런 현상도 자주 일어나는데 약간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갖고 장기 포석으로 포트폴리오를 한번 짜본다는 그런 개념으로 조금씩 서서히 분할 매수의 관점을 한번 임해보는 이런 여유를 갖고 좀 접해보는 이러한 분석이 좀 어떨까. 지금 대다수의 증권의 소위 오래된 이러한 분들이 코스피 분석을 할 때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바닥론이 서서히 고개를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르긴 한데 여러 가지 글로벌 마켓의 상황이라든가 남아있는 숙제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에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로 코스피에 영향을 미치는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제 건설, 조선, 말씀드린 IT 쪽에서도 많이 있을 거고요. 종목은 이제 서서히 나중에 이제 제가 좀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의 경기 민감 섹터들은 이제 바닥권을 모색하는 그런 국면에 진입을 했다.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피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유동성이 시장에 충분한 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는 아직은 시간이 좀 끌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점진적인 상승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예. 일단 코스피 대형주에서의 바닥론을 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그곳에서의 기술적 반등과 더불어서 이제 전체적인 상승장으로서의 의미를 얘기해 주신 듯한데요. 좀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요, 어떻게든 보면, 지금 이제 상승의 가닥을 코스닥이 견인해서 코스피, 즉, 아우가 먼저 가서 지금 형을 끌고 올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나쁘진 않아요. 반드시 코스닥이 먼저 가서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것이 나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장의 상승 여력이 아직도 충분히 남아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간과하시지 말아야 되겠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추세는 여전히 상승 가닥 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낙관론으로 조금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맞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나눠봤고요. 이슈 화면으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그리스 총선에서 급진 좌파 연합인 시리자 정권이 승리하자 코스피 지수가 다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스 정정 불안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코스피 반등을 막는 변수로 작용해왔는데요. 지난해 12월 구제금융체제 탈출에 실패한 그리스는 대선을 통해 민심을 잡으려 했으나 세 차례에 걸친 대선 실패로 정권 교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최근까지 수년간 재정 건전화 계획을 추진해온 정부가 실각하고 그렉시트 등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유로존 재정 위기가 다시 발발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금융권의 걱정과 달리 그리스 관련 변수의 파괴력은 이미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일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예고된 악재이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과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증권업계의 예상처럼 그리스 총선, 과연 국내 증시의 장마 아닌 소나기로 스쳐갈 수 있을까요? 22호재와 그리스 악재 사이, 과연 주식자금 활용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잠시 후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의 숨겨진 비책이 전격 공개됩니다. 예, 지난 일요일이죠. 그리스에서 총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급진 좌파인 시리자당이 압승을 거뒀고요. 시리자당이 승리를 하면서, 일단, 예고된 악재이긴 합니다. 시리자당이 승리하는 것은 거의 명약관한 사실이라는 것도, 지난주 방송 때 제가 이 막상막하 투맨쇼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예고된 악재이니까 크게 시장에 충격 여파는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들이 이제 협상을 하려고 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민심을 얻기까지의 과정이 뭐였느냐 하면, 부채 탕감을 중점적으로 다뤘거든요. 그러면 이 부채 탕감을 하기 위해서, 독일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독일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급진 좌파가 아마 위험한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그렉시트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지금 피그스라고 불리죠. 돼지들이죠. 그죠? 우리 피그의 복수형입니다. 그죠?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 네 나라가 문제예요, 사실상. 지중해 국가들이 좀 게으르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문제를 계속 일으키려고는 생각을 사실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유럽연합에서조차도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유로존 붕괴를 막기 위해서 22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았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협상만 잘 보면 된다는 야근 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현진 멘토님, 이 부분 예상을 많이 해주셨던 만큼 상세하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새벽 정도의 결과를 좀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에서 이제 총선 결과의 윤곽이 나타났는데, 시리자의 압승으로 급진좌파 연합이 최초로 이제 집권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앞으로 EU와 IMF, 그 다음에 ECB와 트로이카, 구제금융 재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리자당이 사실상 이제 신민당에 앞설 것이라는 부분은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상된 결과인 건 맞는데, 예상을 못했었던 부분은 뭐냐? 압도적인 승리라는 겁니다. 득표차가 원래는 3, 4%포인트 정도밖에 안 벌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10%포인트 수준까지 벌어졌어요. 조금만 더 시리자당이 득표를 얻었으면 단독 정부 구성도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완벽한 승리였다라는 거죠. 그럼 이 완벽한 승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부분은 차라리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민당이 만약에 적은 득표수로 아슬아슬하게 이겼으면 연정 구성이라든지 향후 시리자가 추구하는 그런 정책을 실행하기가 좀 더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시리자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이제 당선이 되면서 결국은 연정을 구성할 가능성도 높아졌고, 지금 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게 독립당이 이제 가장 우선적이죠. 그래서 연정 추진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결과론적으로 여기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가 가능하지만 악재가 실현됐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된 부분은 긍정적이다. 그렇다면 선거는 일단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확인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향후 부채 협상이겠죠. 현재 시리자가 주장하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들 3,200억 유로 규모인 부채의 절반 정도를 깎아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헤어컷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트로이카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죠. 상당한 마찰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트로이카와 부채 협상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강한 노이즈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시리자단과 트로이카의 힘겨루기가 쉽게 끝날지 않을 것으로 보여주는 것은 현재 트로이카가 그리스의 부채를 탕감시켜준다고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에 트로이카에서 이제 뭐 그리스의 부채를 탕감해줬다고 한다면 다른 국가들, 예를 들어서 뭐 아일랜드가 그럼 우리도 좀 빚 좀 깎아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현재 긴축 노선을 진행하고 있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역시도 우리 긴축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나름대로 현재 긴축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들까지 긴축을 포기하게 되면서 노이즈가 확산될 수 있고 다른 나라의 국채까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빚을 탕감해줘야 되는 그런 리스크에 직면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 나름대로 유로존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거 종료로 1차적인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이런 부채 관련해서의 협상 진행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2차적인 불확실성은 다시 한번 부각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트로이카라는 것이 그 채권단 얘기하는 거죠. 유럽연합, 그다음에 ECB, 네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입니까? 네, IMF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청자분들이 그걸 모르실 것 같아서요. 그리스의 이제 채권단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국가적 채무를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ECB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이 될 테고요. 그다음에 유럽 연합 EU가 있습니다. 그리고 IMF라고 불리는 우리도 IMF 시절 겪었죠. 국제통화기금 이렇게 세 군데를 명칭해서 트로이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양경승 멘토님께서는 이 그리스 네.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다라고 전에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예, 그들이 그렉시트, 그리스 유로존 탈퇴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감히 단언을 해주셨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보입니다. 양경선님 말씀대로. 과정은 조금 우여곡절이 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예, 왜 예. 그러냐면 이제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부분을 이제 말씀드려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들이 이 예를 들으면 아마 이해가 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나 망했으니까 못 갚겠다가 나 자빠진 겁니다. 그럼 이제 돈을 회수해야 될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나 자빠졌으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끝내버린다 그러면은 돈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럼 돈을 받기 위해서 살살 구슬러 가지고 너 자동차 숨겨놓은 거 있지? 뭐 이래가지고 좀 빼내고 또 어디 또 돈 빼돌린 거 좀 있잖아. 그러면 또 그 찾아내서 또 빼내고 이게 뭐냐면 그리스가 처음에 2011년도에 유럽연합의 위기가 왔을 때 그리스가 나자빠지는 그 상황에 국제채권단 좀 전에 말씀하신 소위 이제 세계의 트로이카라고 얘기하는 유럽연합 IMF 그다음에 ECB 유럽중앙은행에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해가지고 너 살려줄 테니까 이렇게 노력을 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또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는 것도 줄이고 노는 것도 줄이고 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채무를 돈을 갚겠다라는 약속을 해서 따라오면 너한테 지금 좀 살 수 있는 걸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할게. 이런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 그리스가 얘네들이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면 되긴 되겠는데 우리는 허리띠가 너무 많이 졸라매기 싫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모럴 해저드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사실 도덕적 해이 쪽으로 가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리스라는 국민성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성처럼 이렇게 근면하고 성실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유럽 애들은 그냥 낙관적이고 굶어 죽으면 죽지 모르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동안의 사회보장제도를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한 번에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면성실한 쪽으로 일해서 8시간 이상 노동하고 뭐 이런 걸 못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그 국가적인 상황 자체가 한 번에 해소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독일의 입장에서는 지금 재정 긴축, 지금 같은 경기 부양보다는 재정 긴축 쪽으로 해가지고 왜냐면 자꾸 경기 부양을 하다 보면 누구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돼요? 내 주머니에 자꾸 돈이 나와야 되잖아요. 가진 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게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 독일, 뭐 프랑스, 영국 이런 애들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스페인, 뭐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데는 좀 이게 부가 그 형평이 좀 잘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채무 재협상의 불확실성은
새롭게 대두됐다고 저는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왜냐면 지금 시리자의 가장 그 리더라고 하는 40세 40살인데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채권단과 재협상을 벌이겠다라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선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거 하고 그다음에 어제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인데 끝나자마자 한 얘기가 뭐냐면 국제채권단과 함께 서로 생존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할 준비가 됐다. 그러니까 재협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인정 못하겠다 이겁니다. 앞에 거.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던 게 채무 재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두가 되기 시작한다. 이 점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최근에 ECB에서 양적 완화를 발표한 부분들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제일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유로존의 최근 1년 그리스 위기가 있은 이후에 유로존의 정치적인 개혁 요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국의 아주 형편없던 독립당이 3% 지지율에서 현재 16%까지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2010년에 지지율이 이탈리아 같은 경우 오성운동 그 정치 집단이죠. 2%대에서 20%대까지 올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 그랬지만 정치적인 개혁 욕구가 굉장히 심해지는 시기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제적인 파트에서 염려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떤 한 국가가 아니라 유럽연합 전체의 분위기를, 정치적인 어떤 혁신에 대한 분위기를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제적인 문제는 그리스 위기가 대두될 때보다 좀 나아진 것 같지만 그것은 이제 유럽연합이나 ECB에서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정치적인 문제가 발못을 또 잡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최근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도 여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렉시트에 관한 가능성은 좀 낮지만 자꾸 이런 불협화음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 또 스페인 같은 경우도 지방자치단체나 총선을 앞두고 올해 중간중간에 발목을 잡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을 조금 주의 깊게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보시면서 너무 부정적이나 너무 비관적이나 너무 긍정적이나 이런 부분은 좀 위험하다. 그런데 정치적인 이 변수들은 항상 돌발악재가 대두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시장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예, 너무 긍정론도 그리고 그리고 비관론도 이 시장에서는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너무 우리가 낙관론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협상 카드를 계속 들이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재협상을 시도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들,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 이런 이제 긍정론적인 부분에서는 이들이 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적어도 탈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것이 긍정론이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긍정론도 부정론도 지금 시장에서는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예, 맞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 많이 하시고요. 그리스 얘기는 워낙 여러분들께 저희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방향까지 이미 다 저희가 지난주에 제시를 다 해드렸습니다. 결국은 오늘이 저점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올라올 것이라는 얘기도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도 많이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슈 얘기도요. 여기까지 좀 마무리 짓고요. 우리 멘토님들 수익률 확인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보시죠. (2015년 1월 26일) 월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인터파크 ANT가 오늘장 1.5% 하락 마감하면서 그래도 포트에는 6.3%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유견 주셨고요. 멘토님은 한 종목 지금 남아있네요. 다음 양경석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3종목인데요. SFC가 오늘장 보합 마감하면서 현재 7.3%의 좋은 수익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네틱스와 ICD가 각각 24%와 22.9%를 기록하면서 2, 3위를 독식하고 있고요. 4위는 장대진 멘토의 안랩이 22.4%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5위는 정재영 멘토의 SM이 좀
조금 부진하면서 5위로 밀려 내려왔네요. 51%의 수익률로 5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예, 1위는 예, 정재웅 멘토네요. 예, 게임빌입니다. 여전히 4.4%까지 오늘 또 상승 마감이 되면서 30.4%의 수익률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베스트인데요. 이정수 멘토가 92.2%의 누적 수익률 기록하면서 여전히 1위고요. 2위는 조민규 멘토가 75.1%, 그리고 3위는 정재웅 멘토가 49.2%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번엔 명예의 전당인데요. 조민규 멘토의 유닛 테스트가 100%와 41.1%로 금메달, 은메달을 차지하고 계시고요. 손대상 멘토의 아모텍이 32.8%로 동메달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분들 포트폴리오도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원진 멘토님. 네. SK CNC 아깝네요. 그죠? 다시 잘 오르고 있는데. 그러게요. 그죠? 아유, 그냥 놔뒀으면 되는 건데, 그죠? 알겠습니다. 지금 포트에는 이제 한 종목 있어요. 네네. 지난주에 가지고 나오신 종목이죠. 인터파크 INT. 네네. 예, 그 AS 짤막하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파크 INT 현재 한 종목 보유하고 있고요. 보유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분, 온라인 여행 증가와 역직구 사이트 오픈에 따른 모멘텀을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언급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는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1월 초에 인터파크 INT의 지분을 늘렸어요. 그래서 현재 8%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국민연금의 추가 매수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유료 할증료가 떨어지면서 여행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해외여행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내년에 설날 연휴가 굉장히 좋아요. 수목금에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다음 토일까지 5일 연휴가 됩니다. 해외여행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라는 부분도 역시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중국의 해외 직구 시장은 2018년까지 매년 약 100%의 고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중국의 역직구 시장 규모가 약 400조 원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인터파크 INT가 이 역직구 시장에 선도적으로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모멘텀 역시 기대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잠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최근에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조금 더 길게 봐도 밑꼬리를 이제 올리면서, 그러니까 지지받는 곳을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흐름 전혀 무리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 시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전고점 부근에 다다라 있기 때문에 약간은 저항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를 어떻게 돌려내느냐에 따라서 전에 말씀드렸던 목표가인 25,000원을 빠르게 달성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결정될 것 같으니까 전고점 돌파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현재 관점에서는 무리 없기 때문에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참고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오현진 멘토님을, 멘티 하시는 분들은요, 멘티분들, 원진 멘토님, 멘티분들은 더더욱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양경승 멘토님. 네. 지나놓고 보면 뭐 아까운 종목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닉스도 네. 그렇고, 위니스도 그렇고요. 네. 우리 창의 이탈은 왜 편입이 안 된 거죠? 가격이 그날
제가 말씀드린 그 다음날 그 가격이 왔는데 그냥 올라갔어요. 그래서 편입이 이제 안 된 걸로. 예. 예, 제가 술을 못 드시는 분이 술을 못 드시는 분이 에탄올 회사를 가지고 나왔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기억이 나.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게 편입이 안 됐군요. 예, 알겠습니다. 짤막하게 좀 AS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종목별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금 여기는 3종목이 되어 있는데 이제 나노 신소재, 나노 신소재가 이제 일봉 모양이 지금 이래요. 그래서 아마 조금 지루하실 겁니다. 이거 들고 계신 분들이. 저는 이제 주식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뭐 한 2, 3주 가는 거는 그냥 기본으로 보는데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깝깝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일봉이 이렇게 늘어뜨려 가지고 잘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잘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좀 힘들게 이렇게 만들면 주가가 모양이 일봉을 보기 전에 일봉은 이렇게 돼 있는데 주봉을 먼저 보시면서 제가 대응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수익이 좀 한 7%대에서 이제 16,000원 위로 갔다가 이렇게 17,000원 근처 갔다가 이렇게 좀 밀렸거든요. 밀렸는데 요게 지금 밀리는데 거래를 한번 보세요. 주봉상에 밀리는데 거래가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거래 붙으면 쉽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걸 반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세 이탈은 시도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게 하락 추세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하락 추세의 마지막 끝무리에서 이제 여기서 바닥 다지기를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탈이 나가야 이제 탄력이 좀 붙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을 좀 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60일 이동 평균의 저항과 120일 이동 평균이 있는데 이걸 한 번 정도 힘을 더 합할 수 있는 힘을 좀 저축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단기적으로는 14,000에서 16,000원 전인데 약간 이익을 좀 지루하신 분들이 이익을 꺾어가면서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보유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는 측면을 가져간다. 흔들더라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SFC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저가주인데 단기적으로 또 왔어요. 그래서 2,300원 전이 지지가 되는 걸로 봐서는 또 한 번 시도가 다시 한 번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앞에 2,700~800원 전인데 한 10%에서 15% 정도는 또 이렇게 시도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거래가 안 죽이죠. 거래를 안 죽이고 또 살려놓습니다. 그래서 워낙 절대 저가주기 때문에 기업 내용이 일단 괜찮고 그다음에 R&D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조금 이제 보유의 관점을 좀 해도 크게 무리는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MPK 같은 경우에는 미스터 피자, 피자가 잘 팔리다가 조금 주춤하나 봐요. 그래서 주가가 4,000원대를 아직 못 넘고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4,000원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라인인데 4,000원을 넘으면은 갑니다. 이렇게 위로. 이제 시도가 5,000원대를 향해서 가는 건데 이 4,000원을 넘어서는데 진통 과정이 조금 따르는 것 같아요. 이게 봐서는 이제 주봉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네. 10주 이동 평균의 지지는 받으면서 가는데 지금 음봉과 양봉을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뭔가 에너지를 축적하다가 타이밍이 되면 한번 나가겠다라는 신호인데 거래가 아직 붙지가 않고 있습니다. 거래가 좀 더 돼야 됩니다. 4,000원 뚫고 나가서 거래가 되는 양상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단기적으로 약간의 수익 구간이지만 조금의 수익에서 약간 거래가 안 붙으면 치워내고 포트폴리오에서 일단 좀 시간적으로 조금 더 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거래는 죽이지 않고 있는데 조금 수익률이 한 번에 쭉 뻗어나가지 못하고 4,000원대에서 빠른 시도가 나오지 않으면 일단 물러섰다가 다시 보는 쪽으로 전략을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MPK 피자가 많이 안 팔렸으라기보다는 중국인들이 아직 피자 맛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런 그럴 수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 예. 차라리 그 MPK가 만두 피자를 만들면 중국인들이 아마 좋은 아이디어네요. 예, 좋아하겠나 싶습니다. 예, 이런 만두 피자의 훈훈한 얘기 속에 예. 오현진 멘토님 네. 이번 주 히든카드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투자 포인트 가격 전략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대형주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고가 스마트폰 부품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CB와 어댑터, 안테나 등을 생산하고 있는 종합 부품업체입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갤럭시 S6의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음 달에 S6가 공개될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고가 스마트폰에 대한 우려가 너무 컸지만 갤럭시 S5나 갤럭시 노트 4 생각보다 양호하게 팔렸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갤럭시 S6 판매에 따른 모멘텀, 고가 스마트폰
스마트폰 부품주기 때문에 고가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모멘텀을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MWC 2015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MWC 같은 경우는 CES와 함께 이제 국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가전업체에 떠나서 이제 모바일 관련 중심주를 기점으로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MWC에서 삼성에서 원형 스마트워치를 공개할 가능성도 지금 높아지고 있거든요. 관심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MWC 관련주인 삼성전기에 대한 수급도 조금 더 호전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실적도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분기에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4분기를 기점으로 흑자 턴어라운드를 할 것으로 보이고,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크지 않겠지만 올해부터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잠시 차트 보시면요. 최근 11월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으로도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에서 약간 떨어진 65,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기 때문에 편입하시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8만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항대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가격이다 판단하고 있고, 손절가는 62,000원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짧은 손절가로 역시 리스크 관리에 좀 신경을 쓰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오현진 멘토님은 늘 리스크 관리 쪽에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그만큼 안전한 투자를 하신다는 얘기겠죠. 매수가 65,000원, 손절가 62,000원, 목표가 8만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양경석 멘토님 히든카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시해 주시죠. 예.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삼영전자입니다. 005680. 콘덴서를 만드는 회사인데, 고마진의 자동차용 콘덴서 수익성이 개선이 기대가 되고요. 시가총액 대비해서 60% 넘는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회사의 가장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 원료 가격이 지금 계속 그 하락 추세로 해가지고 원가율이 기대가 이제 상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한 40% 정도의 그 보유 비중을 갖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산주의 개념이다.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안정성은 굉장히 뛰어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오늘 가격이 11,950원인데 11,900원 정도에서는 매수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은 13,000원 보고, 손절 가격은 1,900원. 이렇게 좀 짧게 보고, 너무 큰 기대보다는 약간 보유의 관점, 느긋하게 가져간다. 이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양경석 멘토님, 삼영전자 11,900원 매수가,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1,9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멘토님들께 짤막하게나마 질문 하나씩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짤막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기 지금 이제 실적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한 3개월째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예. 이번 4분기에 흑자가 약 300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폭의 흑자는 아니지만 적자에서 흑자의 턴어라운드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이 이제 매수의 적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LED에서 이제 완전 변화를 시켰어요. 그죠? 네네. 그러면 지금 삼성전기가 하고 있는 주력 업종 시청자들, 분들께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좀 짤막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기에 가장 크게 기대할 부분은 저는 카메라 모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저가 스마트폰이든 고가 스마트폰이든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저가 스마트폰에도 굉장히 고화소의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특히 갤럭시 S6 같은 경우에는 약 2천만 화소의 카메라가 공급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화소 수가 많을수록 당연히 단가는 올라가겠죠. 그리고 삼성전기는 국내의 대표적인 고가 스마트폰 부품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천만 화소 카메라가 매출이 늘게 되면 삼성전기의 매출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카메라 모듈이 중점적이긴 하지만 PCB라든지 MLCC 부분의 판매도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기대를 한번 해보신다면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크게 무리 없는 종목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안정적인 종목이다 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양경석 멘토님, 삼성전자가요. 이게 전기차 관련주라고 좀 분류되기도 합니다. 자동차 경량화에 관계됩니다. 그렇죠. 컨덴서 용량이 예. 전해 컨덴서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 무게가
예. 좌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전자 부품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그렇죠, 그렇고 그렇죠. 예, 예. 많습니다. 쓰이는 부분들이. 그럼 이게 예. 차량 경량화하고도 관계가 연관이 되는군요.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예. 최근에 현대 EP라든가 이런 대형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차량 경량화 쪽이 움직임이 앞으로 달라지고 예, 있죠. 달라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미래차 쪽에 지금 섹터들 좀 좋게 보시는 거 맞습니까? 네, 미래차 쪽은 상당히 이제 앞으로 차량 경량화 쪽은 부품 쪽에서는 상당히 그 자동차 부품 영역 쪽에서는 상당한 그 고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 계속 신고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량 경량화 쪽은 항상 주의를 갖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차량 경량화. 그러니까 외형적인 부분에서의 차량 경량화가 이루어져야만 결국은 바이오 연료가 제대로 힘을 발휘한다는 그 부분에서라도 이 차량 경량화 쪽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라고 제가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양경석 멘토님이 그럼 차량 경량화 쪽을 보셨다면 스마트카 쪽으로는 오현지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자동차 부품 쪽 분명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드렸던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경량화라든지 연비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이 집중이 될 거는 이제 완성차보다는 부품주에 달렸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부품주 쪽을 저번에도 좋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두 분들이 시장을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두 분들이 또 종목적인 측면에서도 정확하게 안전한 종목 위주로 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이분들은 늘 여러분 시청자분들께 정말 안전하고 좀 스마트한 종목들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라는 거 제가 보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또 요번 우리 멘토님들이 강연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정규 멘토가 온라인 공개 강연을 하고 있고요. 제가 주말에 요번에 또 강연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말에도 이제 앞으로 펼쳐질 산업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수익을 자꾸 잘라내는 것과 손실엔 제한이 없는데 손실엔 제한이 있고 수익엔 제한이 없는데 그 점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날 오후 2시 제가 창원으로 갑니다. NH투자증권, 952투자증권이죠. 창원 WMC 지점에서 강연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창원, 김해, 진주 이 근처에 계신 분들은 참여들 많이 하셔서 좋은 얘기들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만 물러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